설명회는 문과 최상위권 설명회이고요. 그래서 자료도 지금 보시면 서영고만 있습니다. 네, 서성한 자료는 제가 직원들이 다 만들어 놨는데 급하게 제가 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영고 얘기만 할 건데 할 얘기 별로 없습니다. 문과는. 네, 그냥 여기 문과 학부모님들만 다 계시니까 뭐 서로 절 모르시니까 마음으로나마 서로 위로 받으시고요. 문과 학부모로 살아가시는 게 되게 힘드시죠? 예, 그러시지 않아요? 예, 문과 학부모로 살아가신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제가 어제도 그 학교 설명회 갔다가 오늘 낮에도 학교 설명회 하나 하고 왔는데 어제 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지방에 학교 설명회 내려갔다가 맨 앞에 남자애한테 너는 문과니까니 그랬더니 문과라 그래서 어떡하려고 문과를 갔어? 그랬더니 학부모님들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왜 문과를 갔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저는 과학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구나 문과 온 이유가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뭐 재수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재학생 학부모님들도 계신데 문과생들이 대학을 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이과랑 또 다른 점은 이과는 어쨌거나 의대라는 그 상징적인 단과대가 있어서 그 상징적인 단과대를 제외하고 이제 서연고로 내려오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생기고 또 겹치는 구조가 또 생깁니다. 뭐 의치안이랑 서연고 부분이랑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데 문과는 사실은 그런 특징적인 거를 찾기 되게 어렵습니다. 즉 그 말씀은 서울대 인문계열과 서울대 사과계열이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실제로 원서들을 다 작년에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경영이 가장 높은 지위를 점하던 시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문과 상위권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 결국 학교에 가서 하는 일이라는 게 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경영학과를 가지 않아도 그 아이가 학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뻔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학과를 가지 않아도 그 아이들은 다 똑같은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문과의 최근에 아주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가 학교 중심으로 재편되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의 경영학과와 어떤 대학의 인문계열이 있으면 그 대학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문계열을 주저없이 간다는 거죠. 경영학과를 가는 것보다. 그런 측면에서 이 끄트머리에 전통적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과들의 점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위랑 아래가 붙어버리는 게 최근의 문과의 아주 강력한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영학과 가는 것보다 중어중문학과 가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어중문학과를 가는 게 경영학과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학부모님들께서 들으시기에는 뭐 당연히 경영학과가 더 가기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어중문학과 뭐 대표적으로 중어중문학과를 말씀드리는 건 소위 말하는 이제 비인기학과거나 낮은 과라고 불리는 그런 학과들이 점수가 결코 낮지 않다는 거죠. 실제로 그 경영학과 가는 애들 점수랑 그 아이들 점수가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점점 저희끼리는 위아래가 붙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위아래가 붙는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이게 점점 더 컴팩트해지는 거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거는 밑에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위가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대학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또 하나는 많이 뽑잖아요. 인원을 경영이. 그러니까 앞에 머리에 붙는 애들하고 뒤에 끝에서 붙는 애들하고의 점수 차이가 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끝에서 붙는 애들은 오히려 인문계 하위권 학과를 가는 애들보다 점수가 더 낮은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정시에서는 그런 경향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문과
문과생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어렵고 더더군다나 문과 최상위권으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시라는 게 그런 상황이 되면 좀 좋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 점수면 여길 가고 요 정도 점수면 여길 가고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으면 되게 좋은데 요 정도 점수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어떤 해에는 운이 되게 좋아서 이거보다 낮은 점수의 애가 저 위에 과를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기억을 할 때는 보편적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특이한 경우를 기억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년 전에 누군가가 펑크가 나서 연대 경영을 들어갔는데 그게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연대 경영은 올해 펑크가 안 나나요?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펑크를 바라고 그런 원서를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측면들을 생각을 하면 어떤 의미에서 문과상위권 학부모님들께서는 제가 부탁을 하나만 드리면 많은 부분 마음을 좀 비우고 계시는 게 그게 이제 마음을 비우고 계시라는 게 욕심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욕심을 가지시지만 그게 어쩌면 우리 아이가 모든 걸 다 좌우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아이랑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아이가 모든 걸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랑 이야기하시는 거하고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막판에 가시면 그렇게 못 하시겠죠. 당연히. 막판에 가시면 아이 탓도 하시게 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용기를 많이 주시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저도 문과 출신이지만 뭐 어렵습니다. 문과가 어렵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의대 정원이 늘어서 의대를 갈 수 있는 인원을 자연계에서 1.5% 정도 잡습니다. 누적을 상위 누적을 그러니까 전국 누적으로 해서 1.5% 정도면 지방의대를 쓸 수 있는 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짜게 보는 편인데 인문계에서 연고대를 갈 수 있는 정시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인문계에서 연고대를 그냥 쓸 수 있는 선이다라고 하면 많이 잡아도 0.8%입니다. 제 생각에 0.8% 정도 선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난이도로 수능이 출제되고 정상적인 과정에서 아이들이 지원을 한다면 0.8% 선 정도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문과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과 수험생과 이과 수험생의 전체 모집단이 다르죠. 숫자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과 전체 모집단의 숫자와 문과 전체 모집단 숫자를 비교하면 문과 전체 모집단 숫자가 아직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기에 0.8%와 자연계열의 모집단의 숫자의 1.5%의 도수를 놓으면 도수는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과 학부모님들께서 너무 그런 피해의식을 가지시지는 않았으면 그러니까 0.8%랑 1.5%랑 비교하면 자연계 1.5%가 훨씬 유리해 보이지만 그 자연계 1.5%의 도수를 뽑고 그러니까 모집단에다가 그 1.5%를 곱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도수랑 인문계의 0.8%를 곱해서 나오는 도수는 사실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대신 이제 자연계 고대를 가는 애랑 인문계 고대를 가는 애가 당연히 다르긴 하겠죠. 하지만 인문계는 지금 현재 그 의대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연고대까지 간다라는 건 굉장히 자연계의 그 시대를 가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연대, 고대의 전체 전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소개를 드리고 오늘 사실 제일 그 중점을 둬서 말씀을 드릴 것은 올해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수능 난이도를 제가 뭐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능 난이도가 이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는데 인문계 최상위권이라는 존재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죠? 모르세요? 오늘 분위기 되게 묘하네요. 얼굴 뵌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이랑 올라왔을 때랑 되게 느낌이 다른데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막 콩닥콩닥 하다가 저는 그게 좀 억울해요. 제가 이렇게 되게 낯도 가리고 소심하고 소심해는 보이죠? 예, 소심해는 보이는데 되게 낯도 가리고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믿는다는 게 문제죠. 예,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하고 올라왔는데 얼굴 아는 분들이 꽤 계셔서 오늘 되게 재밌게 하겠다 했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요. 예. 그리고 오늘은 굉장히 여느 설명이랑 좀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뭐 어떤 의미에서 본장님께서 아까 이제 공부하고 가시라 그랬는데 되게 학구적인 설명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안 되신다고 하세요. 대학별로 안 보고요. 날이 좀 더워서 제가 벗고 하겠습니다. 대학별로 안 보고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 대회 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 수능 난이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3월 31일 날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예, 3월 18일 날 발표가 하나 있었고 31일 날 확정 발표가 있었죠. 예, 그 발표 때문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 있고 학생부 교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 개 대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압도적으로 뭐가 많은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은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연대 하나밖에 없는데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기 계시는 재수생 학부모님들은 관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예, 못 쓰시니까요. 예, 재학생까지만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예, 그래서 연대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은 학생부 교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1단계에서 3배수로 뽑은 다음에 2단계 가서는 비교과 30%가 들어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저 전형을 엄밀한 의미에서 교과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 종합 전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잠깐 역사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연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랑요. 연대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서울대만 하면 돼요. 연대도 괜찮은 학교예요. 연대 정도는 훌륭하죠. 연대는 역사상으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요. 그리고 요 다음에 나오는 인문사회 특기자라는 전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의 국제계열 특기자하고 인문사회 특기자는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국제계열 특기자, 연대 국제계열 특기자는 뭐 이제 흔히 말하는 UIC나 이제 언더우드나 아니면 이제 하스나 뭐 이런 거 쓰는 애들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외고 애들 주로 많이 쓰는 전형이죠. 그리고 이건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외부 스펙이 활용되는 전형이죠. 예, 특기자 전형은 외부 스펙이 원래 공식적으로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제출 서류에서 다 쓸 수 있는 전형들입니다. 고대 국제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쨌거나 인문사회 계열은 전통적으로 학생부, 연대 학생부 교과를 쓸 수 없는 정도의 교과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주로 쓰는 게 연대 특기자 인문사회 계열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리고 교과가 뛰어난 애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써왔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통적으로 재수생은 못 쓰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연대를 학생부 전형 비슷한 걸로 쓴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뭘 써왔냐면 인문사회 계열의 특기자를 써왔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전년도 연대 전형 계획에서 모집에서 새로 만들어진 게 학교활동 우수자죠. 애들이 이제 학우라고 부르는. 저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작년에 어딜 썼냐 했더니 연대 학우를 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뭐 이렇게 연대 학우라고 네가? 뭐 이랬더니 되게 한심해하더라고요, 애들이 저한테. 그래서 자기는 학교활동 우수자를 썼다. 학교활동 우수자가 종합전형으로 새로 생겼어요, 작년부터.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특기자 인문사회는 내신이 좀 떨어지지만 내신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전형이고 교과 전형은 내신의 영향이 굉장히 컸던 전형이고 그럼 종합전형이 생겼으니까 저건 당연히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교과 활동이 되게 뛰어난 애들이 쓰는 전형이다. 근데
특기자는 비교과 활동 중에서도 외부 활동이 뛰어난 애라면 얘는 내부 활동이 뛰어난 애들이 쓰는 전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내신이 좋은 애는 연대 학생부 교과를 쓰고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은 학교활동 우수자를 쓴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재수생 학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 내신이 안 좋은 애들이 학교활동 우수자에서 아무도 안 붙는 거예요. 실제로 학교활동 우수자는 내신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융합형 인재랑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는 여전히 내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학교장 추천을 쓰지 못하는 애들, 그러니까 고대 학교장 추천도 종합전형이죠. 근데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서울대 직윤을 쓰는 애들이 각 학교 1등이고요. 그리고 고대 학교장 추천을 쓰는 애들이 보통 각 학교 2, 3등이죠. 그렇게 쓰기 때문에 그 등수에 들지 못하지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 애들이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나 고대 융합형 인재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만큼 내신의 영향력이 무력할 거다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실제로 올해 입시에서도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나 고대의 융합형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교과가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으실까 싶고요. 뭐 여기서 뭐 서울대 일반 전형이 궁금하시긴 하겠지만 서울대 일반 전형으로 뽑는 인문계열 학생은 528명입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의 총 인원은 1600명 중후반대죠. 1600명 중후반대인데 인문계열은 528명을 뽑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그 해의 서울대 방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올해 서울대 방침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다 뽑았죠. 뽑고 싶은 애들을. 작년에는 별 생각 없이 뽑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서울대 합격자들이 언론에다 노출이 됐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좋은 학교 애들이 너무 많이 됐더라. 흔히 말하는. 그래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던 서울대가 그러면 다 줄여 10명씩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흔히 말하는 자사고나 이런 학교들이 2014학년도보다 2015학년도 입결이 안 좋습니다. 서울대 입결이. 그거는 그런 추세의 영향하고도 긴밀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런 종합전형들이 존재합니다. 종합전형들이 존재하는데 재수생이 쓰실 수 없는 전형은 그러니까 뭐 재학생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재학생만 쓸 수 있는 전형인 거죠. 연대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요. 서울대 직윤입니다. 나머지는 다 재수생이 쓸 수 있습니다. 고대 학교장 추천도 재수생이 쓸 수 있는 건 아시죠? 고대 학교장 추천도 재수생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장 추천을 재수생이 주는 학교가 많지 않을 뿐인 거지 고대 학교장 추천은 재수생까지 쓸 수 있는 전형입니다. 보통 학교에서 종합평가를 해서 뭐 3등 정도 되는 친구가 재수생하고 이렇게 격차 좀 심하면 그러면 학교에 재수생을 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재수생들이 붙는 사례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랑 고대 융합형 인재,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는 재수생들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학교별로 안 하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어림잡아서 보시면 종합형 그러니까 학생부 위주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학생부 위주 전형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 보시면 적지 않은 숫자로 이렇게 보이죠. 적지 않은 숫자로 보이는데 이 세 개 대학은 어차피 교과 전형은 없습니다.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학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양대입니다.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에서 정말 교과로 당락이 결정되는 가장 높은 학교가 한양대입니다. 더더군다나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교과가 좋다는 지방의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한양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되게 아름다운 숫자의 아이들만 붙습니다. 교과 전형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뭐 1.02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한 상태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이 없어요. 그럼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교과 100% 전형이고 숫자로 표현하는 정량적 평가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 전형은.
대학의 평가는 두 가지로 대표됩니다. 하나는 정성적 평가고 하나는 정량적 평가란 말이죠. 정량적 평가라는 건 글자 그대로 양을 재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정시로 대학을 가야 한다고 할 때 그 정시라는 것은 수능 점수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형 총점이 어떤 친구가 1000점 만점에 699.3인데 바로 밑에 친구가 699.2일 수 있잖아요. 근데 699.3이 17등이고 699.2가 18등인데 정원이 17명이면 걔까지 딱 붙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699.3이랑 699.2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정량평가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 숫자로 표현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량평가를 가지고 있는 전형이 지금 대학들의 전형 중에서 뭐냐. 학생부 교과위주 전형하고 정시하고 딱 두 개란 말이죠. 그렇다면 근데 이 세 개의 대학은 뭐가 없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위주 전형도 얘밖에 없는데 얘가 정량평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따지면 이 수시에서 정량평가라는 전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논술이라는 것도 정량평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 상위권 대학들이 다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정성평가라는 건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정성평가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늘 논란이 뒤따릅니다. 그러니까 특히 재수생 학부모님들은 작년에 그 학교에 떠올리시기 싫겠지만 하여간 아이랑 똑같이 써서 붙은 애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아이랑 같은 운명에 처한 아이들도 있잖아요. 근데 걔들을 놓고 보셨을 때 끄덕끄덕할 애랑 갸우뚱하는 애랑 누가 더 많냐 이거죠. 예. 끄덕끄덕하는 애들보다는 뭐가 더 많다는 거죠. 갸우뚱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붙든 떨어지든 쟤가 왜 떨어져? 그런 애도 많고 쟤는 왜 붙는 거야? 이런 애도 많고 그러니까 쟤 정도면 갈만하지 이런 애보다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성평가 중심이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정량평가라는 건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별로 없지만 정성평가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정한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문과학 부모님들한테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가장 중요한 건 원서 장수가 남아서 여기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써야 되는 대학을 다 쓰고 원서 장수가 남아서 그 원서 장수를 다 소진하기 위해서 저기를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중요한 거지. 아이가 저기를 썼을 때 붙을 가능성이 얼마가 되느냐는 건 누구도 모릅니다. 제가 단언하건데. 그러니까 구조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결론으로 그 결론을 드릴 건데 그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더 하겠죠. 근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그 구조를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하는 대학이 상위 3개 대학 중에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6개 대학으로 펼쳐놔도 결국 그 6개 대학의 여러 가지의 수시 전형들 중에서 한양대 교과전형 딱 하나만 무슨 평가를 한다는 거죠. 정량평가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정성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게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걸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정성평가에 실제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기는 건가? 그건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구조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특기자 전형도 마찬가지죠. 예, 이게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인문사회 특기자를 주목하셔야 되겠죠. 예, 저거는 이제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 이내면 쓸 수 있는 건데 사회과학 계열 특기자는 수학이 포함되고요. 내신에 수학이 포함되고 인문 특기자는 수학이 포함이 안 되고 이러는 게 있죠. 그래서 또는 이제 특정한 영역의 이수 단위가 얼마 이상을 넘어갈 때 외고 애들이 보통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런 고대 국제인재를 쓰거나 연대 국제를 쓰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저걸 써야 될 정도면 수능이 되게 안 나오고 있다는 뜻이죠.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어떤 친구가 고대 국제인재를 써야 돼요.
근데 고대 국제인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수능으로 고대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고대 국제인재를 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 얘기만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반대하겠죠, 당연히 제 이 말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대 언더우드를 쓴다는 건 연대를 갈 수 없으니까 연대 언더우드를 쓰는 거죠. 수능으로. 수능으로 갈 수 있으면 수능으로 가죠. 논술로 가고. 근데 아무리 해도 수능이나 논술로 연대를 뚫을 자신이 없으니까 연대 언더우드를 쓰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얘가 영어는 되게 잘하는데 수능이 333이에요. 그럼 그 친구가 연대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고대를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슈퍼맨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도 잘하는데 굳이 고대 국제인재를 또 쓰고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어떤 친구가 와서 저한테 자기 외국어 공인 성적이 끝났는데 고대 국제인재를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뭐가 고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대 국제인재를 써야 되면 외국어 공인 성적을 이제 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놓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그거 있으면 붙고 없으면 떨어져?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보다 점수 낮은 애들 중에서 작년에 간 애는 없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또 애가 이제 웃으면서 그건 아니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있으면 붙고 없으면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럼 너가 그거를 따는 동안 수능 공부를 덜 하게 될 텐데 그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 그랬더니 수능 뭐 공부해서 고대 갈게요. 그러면서 갔어요. 되게 쿨하게. 공부해서 고대 갈게요. 뭐 그거 시험 보려고 애쓰면 또 수능을 못 볼 텐데. 뭐 이러면서 갔거든요. 남자애라서 저도 걱정이 될 정도로 쿨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불러서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다시 불러서 얘기하면 애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보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고대 국제를 안 쓰게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능을 못 볼 때를 대비해서 고대 논술을 쓰는 거는 몰라도 고대 국제를 쓰는 건 고대로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붙으면. 융합형 인재를 쓰는 거랑 전혀 다릅니다. 융합형 인재를 쓴다는 건 융합형 인재는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러면 면접을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럼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국제인재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되면 그냥 가야 되는 거니까. 제일 멋진 애들이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랑 고대 융합형 인재를 보험으로 듣는 애들이에요.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랑 그 고대 융합형 인재는 둘 다 면접이 수능 이후에 있는데 날짜 똑같거든요. 둘 다 써요. 그러려면 일단 원서 장수가 2장이 남아야 되잖아요. 다 쓰고. 그리고 수능을 아무리 못 봐도 자기가 연고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개 같은 학교인데 한 장 그냥 날리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 못 보러 가니까. 수능 성적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연대 논술을 못 쓰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연대 논술을 써서 붙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연대 논술을 못 써야 되는데 자기가 수능을 못 보면 어디는 가야 되는 거죠. 연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연대가 수능 이후에 면접을 갖고 있는 전형이 뭐란 말이죠.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보험으로 연대 학교활동 우수자를 드는 거예요. 근데 고대는 이제 논술이 수능 이후에 있으니까 고대는 논술로 보험을 들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아이가 어떤 상황이냐, 뭐 얼마큼 갈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쓰는 이제 논술 전형이 있죠. 논술 전형이 있습니다. 연대는 339명이고 고대는 573명인데 이제 일부러 제가 문과만 따로 떼서 계열별 설명이니까 문과만 따로 떼서 숫자를 해서 숫자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고대가 많죠, 연대보다는. 고대보다는 연대가 많고요. 뭐 암울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 인문 논술이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변별력이 높다고 알고 계세요? 낮다고 알고 계세요? 변별력이 낮아요. 인문 논술이. 변별력이 낮습니다. 실제로 그거는
전년도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분들은 뭘로 인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시 우선 선발이 없어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시 우선 선발이 없어졌다는 건 이 우선 선발 최저 기준이 있고 일반 선발 최저 기준이 이렇게 있었는데 우선 선발이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일반 선발 기준으로 그냥 있는 학교도 많이 있지만 이걸 이렇게 올려놓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올려놨다면 일반 선발보다는 높아진 거고 우선 선발보다는 낮아진 거죠. 예,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오냐면 잡혀가는 애들의 숫자가 줄어요. 그러니까 애들 말로 납치당하는 애들의 숫자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본 애들이 수시에 잡혀가서 정시에 못 남아있는 구조에서 이게 기준이 우선 선발 기준이 여기서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 밑에 애들도 붙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위에서 붙는 애들 숫자가 줄겠죠. 그러니까 수능을 잘 보고 납치당한 애들의 숫자가 주는 거예요. 그게 수시의 문제가 아니고 정시의 문제인 거죠. 즉 상위권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정시 원서였을 때 그만큼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냥 여는 말로 문과 상위권이 고대를 간다면 0.8%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연고대, 서울대, 연대, 고대의 정원을 다 합쳐봐야 문과 정원을 다 합쳐봐야 0.8%가 안 나옵니다. 정시 정원이. 그러니까 문과 전체 수험생의 0.8%가 아니에요. 더 적죠, 당연히. 근데 0.8%라고 잡는 이유는 수시에서 잡혀가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여전히 연고대 인문계열보다는 서강대 경영경제를 가거나 성대 글로벌 계열을 가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복수로 잡히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서울대랑 연고대가 복수로 잡히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0.8% 정도까지 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보통 0.48에서 0.51 정도 돼요. 서울대, 연대, 고대 문과 정원을 다 합친 다음에 문과 전체 수험생을 분모로 해서 이렇게 비율을 계산하면 0.48에서 0.51에서 52 정도 되거든요. 제가 괜히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옆집 형이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옆집 형이 고대 다닌다 그러면 한 번 더 보라고. 인문계만 한 번 더 보라고. 그리고 그 형이 정시로 갔다 그러면 내리면서 존경합니다 하고 내려요. 그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걔 그 고대 동문과 다니고 있어도요. 걔가 1000명 중에 7등한 애예요. 0.7%면 1000명 중에 7등이잖아요. 1000명 중에 7등한 애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0명 중에는 그 아이가 없죠. 100명이 앉아있으면 그 아이가 없는 거예요. 만들어지다 많은 애인 거예요. 1000명 정도 있어야 7명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0명 되면 1명 있는 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걔네가 어떤 점수대에 애들이 가는지 모르잖아요. 펑크는 거기서 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0.1% 애가 잡혀갔어요. 아주 많이. 근데 걔네가 진짜 잡혀갔는지 안 잡혀갔는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근데 0.1%가 쓸 수 있는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를 0.5%애가 가면 펑크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우스갯소리로 용기 있는 자가 승리한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이 생기는 거죠. 뭐 지를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질러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생기는 게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럴 변수가 우선 선발이 폐지되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더더군다나 인문 논술은 자연계열에서 보는 수가 논술이랑 좀 달라서요. 수능을 잘 보는 거하고 논술을 잘 쓰는 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요. 간접적인 연관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전년도 수능 정시의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얼마나 많이 남아있나. 그게 굉장히 큰 이슈였거든요. 실제로 자연계는 그러니까 자연계보다 인문계가 많이 남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많이 잡혀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논술을 잘 썼으니까 걔들이.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논술은 인문 논술은 여전히
아주 큰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조금 어려워요. 대신 고대는 뭘 보는 거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리 논술을 보잖아요. 인문계 애들도. 예, 그렇다면 내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예, 그 학교 이름 말씀하기 싫으세요? 내신의 불리함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고대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고대에는 수리 논술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당연히 결정될 수 있지만 연대는 인문 논술밖에 없고 연대 인문 논술이 해마다 계속 쉬워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역으로 어쨌거나 애들 줄은 세워야 되니까 그럼 논술 점수가 비슷하다면 뭘로 애를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신으로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고대보다는 연대가 더 있을 거다. 네. 만약 대학이 정말 저 모집 요강대로만 뽑는다면 네. 뭐 그 의미는 아실 거예요. 제가 이게 홈페이지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려요. 네. 하여튼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준대로만 뽑는다면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저 기준을 말고 다른 기준으로 뽑는다고 대학 측에서 말할 수도 없고요. 제가 물어봐서도 안 되고요. 뭐 제가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면 더 이상한 상황인 거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건 뭐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내신이 여기서 내신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얘기는 5가 넘어간다는 뜻이죠. 예, 뭐 4.5 정도가 넘어가는 친구들이 그래도 그걸 극복하는 걸 보이는 건 연대의 빈도수보다는 고대의 빈도수가 더 많다. 물론 뭐 그거는 고대가 더 많이 뽑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상황들을 하나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정시는 뭐 잘 아시는 대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반영 비율 똑같고요. 모집 정원 자체는 서울대보다는 연대가 많고 연대보다는 고대가 많죠. 저거는 뭐 2월 이전 인원이기 때문에 2월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서울대 인문계는 잘 2월이 안 되니까 서울대 인문계열은 2월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니까요. 줄어들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잘 줄죠. 동점자까지 다 붙여버리면 주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줄어드는 때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인원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여드린 건 제일 처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연대랑 고대만 있죠. 특기자 전형은. 특기자 전형 보셨고 논술 전형 보셨고 그다음 정시를 보셨습니다. 뭐 차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나만 더 참고로 설명드리면 연대랑 고대가 이거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올해 이제 저희 정시까지 가시게 되면 아이들이 정시까지 가게 되면 뭐 저희 재원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담임선생님들께서 와서 잘 쓰실 겁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정시로 연대에 유리한 아이랑 고대에 유리한 아이는 다릅니다. 특히 인문계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대에 유리한 아이랑 고대에 유리한 아이가 어떻게 다르냐면 고대는 전통적으로 최고점 변환이라는 걸 사용하는 학교입니다. 즉, 그 영역의 최고점 분에 그 아이가 취득한 점수에다가 28.6을 곱하는 겁니다. 근데 연대는 그냥 표준 점수에다 28.6을 곱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연대에서 동점인 애가 고대에서 동점이 아니라는 거죠. 연대에 동점인 두 아이가 고대에 동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애들이 되게 질문 많이 하는 건데 애가 연대를 넣어봐요. 연대를 넣었는데 모든 배치 기간이 뭐 예를 들어 0.1점씩 모자란대요. 뭐 0.1점부터 0.5점까지 모자라는 배치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고대 똑같은 과를 넣어봅니다. 그럼 얘 생각에는 똑같은 과면 연대보다 고대가 더 뭐 해야 되는 거죠? 배치 점수가 낮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는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0.1에서 0.5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이제 고대로 하면 붙을 거야. 그러고 고대를 딱 넣어요. 넣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막 전화하죠. 막 그 기간에. 너네 배치 잘못됐다. 뭐 이런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 점수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제 작년 정시까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상위권 친구들 중에 정시까지 가는 친구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재수를 하는 친구들 중에는. 예,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표준 점수가 높은 과목을, 그러니까 낮은 과목을 잘 본 친구가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137이 표준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수 만점자가 137이에요. 근데 얘가 만점을 받았어요. 137을 받았어요. 그러면 얘는 1이 나오잖아요. 1. 그쵸? 137분의 137이니까. 예. 근데 137분의 135인 애가 만약에 있다고 치면 똑같이 2점이 깎였지만 이 분모의 크기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니까 다르게 나올 거잖아요. 마이너스 되는 점수가. 그러니까 수학에서 2점 깎였어요. 표준 점수로. 그리고 국어에서 2점이 깎였는데 국어는 132가 만점이고 수학은 140이 만점이라면 똑같이 2를 132로 나눌 때랑 140으로 나눌 때랑 나오는 값이 다르잖아요. 어려우세요? 아, 네. 다시요. 1을요. 5로 나눌 때랑 4로 나눌 때랑 다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5로 나누면 마이너스 0.2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을 4로 나누면 마이너스 0.25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25가 마이너스 0.2보다는 더 많은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점수가 낮은 과목을 똑같이 2점이 깎여도 표준점수가 낮은 과목에서 깎이느냐 표준점수가 높은 과목에서 깎이느냐 점수가 다르다고요. 근데 똑같이 2점이 깎이면 연대 가면 그냥 똑같이 둘 다 몇 점이 깎이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너 이번 주말에 뭐 공부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문제집 보고 있으면 안 된다 봐. 그 문제의 질이 좋든 나쁘든 그 문제를 보고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의 질이 안 좋으면 왜 안 좋은지를 할 수 있어야죠. 저희 다니는 애 어떤 애가 경제 문제 이상해가지고 UA 전화해가지고 이겼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문제 출제하신 분이 이걸 그 경제학을 전공하는 애도 아니고 재수생이 찾아냈다는 게 놀랍다고. 그런 걸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걔는 그 문제를 맞췄지만 그 문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학습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공부인지를 제가 들어가서 얘기도 하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그걸 알고 계시면 아이가 공부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너 왜 공부 안 해랑 왜 이런 걸 공부 안 해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월 18일, 3월 31일 발표로 가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아까 문과 출신이라 제가 국어 선생 출신이라 그 말을 할 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3월 18일 발표가 딱 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수능이 어려워질 거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이례적으로 교육부가 나서서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어려워지지 않는다. 그러고 3월 31일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교육부는 행정부는 당연히 문제의 오류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출제위원을 늘리고 검토위원을 늘리는 게 초점입니다. 사실은 수능 개선안의 핵심은. 근데 시장은 그렇지 않는 거죠. 시험이 쉬워질 거냐 어려워질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쉽다 어렵다라는 말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쉽다 어렵다는 비교격이거든요. 자, 2015 제가 말장난을 하나 할게요.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쉬웠습니다. 되셨죠? 예, 매우 쉬웠습니다. 뭐 때문에 매우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쉬웠다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2015학년도 수능은 매우 쉬웠는데 거기서 매우를 빼면 어떻게 되죠? 예. 2015학년, 2016학년도 수능이 매우를 뺀 상태에서 출제되면 2015학년도보다 뭐 한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그쵸? 즉 2015학년도 수능이 매우 쉬웠다는 건 201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겠죠. 근데 2014학년도 수능에 비해서 매우 쉬웠던 2015학년도 수능을 기준으로 매우를 빼면 2016학년도 수능은 2015학년도 수능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2014학년도 수능보다 뭐 한 거죠?
쉬운 겁니다. 쉽다는 사람 말도 맞고 어렵다는 사람 말도 맞는 거죠. 즉 2015학년도 이전까지의 수능보다는 쉽겠지만 2015학년도 수능보다는 뭐해질 거라는 거죠. 어려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상을 가능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표준점수 체계에 있는데,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원점수와 표준점수, 이제 저를 몇 번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제 저걸 굉장히 강조해서 설명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뭐 그냥 똑같은 얘기 되겠지만 다시 한번 그냥 보세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요, 분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애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죠. 그렇죠? 여기는 0점이고 여기는 100점이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분포하는데 여기 제일 많이 분포하는 구간을 저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체계가 되는 거거든요. 원점수 기준으로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이 있는데 두 과목은 원래 0점부터 100점까지 있겠죠. 근데 A라는 과목은 평균이 70이고요. B라는 과목은 평균이 50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편의상 A와 B 중에 뭐가 더 어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B가 어려웠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수학이라는 과목은 어렵지 않아도 B처럼 됩니다.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시험지를 받자마자 자야 되는 고통을 안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애들이 시험을 보고 있고 자고 일어나도 시험 보고 있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평균을 내리기 때문에 수학은 쉽든 어렵든 저렇게 나옵니다. 40점 중후반이 나오거든요. 보통 수능을 보면 평균이. 이 원점수가 저렇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표준점수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표준점수는 국수형의 경우는 0점부터 200점까지 원래 이론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200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그러면 진짜로 막 교육부가 폭파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표준점수로 다시 계산을 하면요, 표준점수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평균을 100으로 놓는 겁니다. 원점수 평균을 항상 100으로 놓는 거예요. 그럼 A라는 과목은 원점수 평균에서 원점수 만점까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죠? 30이 필요하죠. 그러면 130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즉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이 130이 되는 거죠. 근데 B라는 과목은 평균이 얼마인 거죠? 50이니까 100까지 가려면 얼마가 필요한 거예요? 50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을 몇 점으로 두는 거예요? 150점으로 주는 거예요. 즉 결론적으로 이게 수능 난이도랑 굉장히 긴밀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원점수 평균과 원점수 만점에 따르는 그 과목의 표준점수는 반비례합니다. 그렇죠? 원점수 평균이 내려오면 만점에 따른 표준점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원점수 평균이 올라가게 되면 만점에 따른 표점이 내려오게 되겠죠. 저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뒷받침하자면 이것까지 보시고요. 지금 국어 A, 국어 B, 영어 중에서 뭐가 제일 쉬웠죠? 영어가 제일 쉬웠죠. 왜 그렇게 판단하시죠? 만점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렇죠? 네, 만점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전년도 입시 관계자들이 다 가채점 기간에 영어 만점에 따르는 표점을 128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상 표준 점수를. 그쵸? 예, 그렇게 잡았었어요. 근데 실제로 뚜껑 열어보니까 132였어요. 국어 A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어 쉬웠으면 표점이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저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2014학년도 영어는 A, B로 나눠져 있었고요. 2015학년도 영어는 A, B가 통합됐습니다. 따라서 영어 A형을 봤어야 되는 애들이 같이 봤죠. 걔네가 뭐 하는 역할을 한 거죠? 평균을 낮추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예상보다 표점이 더 뭐하게 나온 거예요? 높게 나온 거예요. 최대의 사고를 막은 거죠. 그게. 걔들이. 영어까지 128이 나왔으면 완전 난리가 날 뻔했는데 그런 사태를 막은 거예요. 걔들이. 온몸을 던져서. 그래 실제로 국어 A는 65.74인데 영어는 66.97이니까 평균에 큰 차이가 생기지 않았던 거죠. 2015학년도 수능 개선안이 나왔다는 건 2015학년도 수능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는 게 개선안일 거고 그게 2016학년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최근 3년간 국수형, 문과 국수형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최근 3년간 문과 국수형의 표점, 원점수 만점에 따른 표점입니다. 141이 나와서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2013학년도에. 그래서 그 다음에 136이 됐죠. 평균을 보시면 57.959, 64.56이죠. 근데 전년도 수능은 66.97이에요, 평균이. 그럼 당연히 표점이 뭐 하겠어요? 내려가겠죠. 어떤 포인트인지 아시겠어요? 예. 수학이 47.19, 44.60이었어요. 근데 전년도 수능이 53.66이에요. 표점이 엄청 내려가겠죠.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영어도 국어가 73.80에서 70.06에서 61.97이 됐으니까 표점이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국어가 뭐보다 수학보다 영어보다 어떤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만점에 따른 표점이 높은 거예요. 국어 선생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능 개선안이 나오는 거. 즉, 이 만점자 0.92%, 0.97%는 이때 정부가 1%를 맞추니 많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으니까 되게 잘 맞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영어는 표점이 이 정도 나오면 나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어의 초점은 2016학년도 수능의 영어의 초점은 만점자를 낮추는 겁니다. 적어도 영어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국어와 수학은 국어의 표점이 지나치게 뭐했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2016학년도 수능의 초점은 국어는 표점을 뭐하고 싶을 거고요. 낮추고 싶을 거고요. 수학은 표점을 높이고 싶을 거고요. 영어는 유지하되 뭐를 초점을 맞출 거라는 거죠. 만점자 비율을 맞출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국어 표점을 낮추려면 평균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예, 평균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평균을 올려야 되는 거죠. 수학 표점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학 표점을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학 평균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겠어요? 예. 여기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건데요. 수능 난이도 조절은 평균값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거죠. 그럼 국어의 평균값을 낮추고 국어의 평균값을 높이는 거죠. 높이고 수학의 평균값을 낮추는 게 이거면 되냐 이거야. 킬러 문제를 조절하면 평균값을 무조건 변화시킬 수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야. 평균값의 변화는 중난이도 문제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킬러 문제 한 문제를 더 맞춰야 되는 핵심이 아니고 중난이도 문제를 뭐 하면 안 된다.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중난이도 문제에서 당연히 어떤 한두 문제를 어렵게 내므로써 뭐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평균값의 변화를 가져올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중에 뭐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그 할 수 있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들을 뭐 해서는 안 된다. 틀려서는 안 된다. 그걸 틀리게 되면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심각한 수능의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의 포인트를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어는 이번 개선안에 나온 것처럼 결과적으로 영어의 EBS 연계 방침의 변화는 평균값을 변화시킬 겁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내지 않아도. 만점자도 당연히 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난이도 조절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영어라는 건 이렇게 출제가 되어 왔었는데 총 독해가 28문제가 있었습니다. 총 28문제 중에서 이 대입파악과 세부정보라는 이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가 10문제인데요. 그 10문제 중에서 8문제가 EBS 교재를 그대로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게 애들이 그 해석본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게 문제가 돼서
이 8문항에 있어서 EBS 연계를 바꾸는 겁니다. 즉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는 거죠. 유사한 주제에 다른 지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해석본을 외워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애들이 그러죠. 선생님, 저는 여기서 틀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얘기 하죠. 상위권 애들한테 대입학과 세부 정보가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적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냐? 시간이 문제죠. 한 번 읽고 풀어야 되는데 저런 문제들을 한 번 더 읽게 되면 뒤에 가서 시간이 쫓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상위권 애들한테 어려워진다 뭐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구조 자체를. 상위권 애들한테는 당연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가. 저 8문항이 빠진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한 문제라도 한 번 더 읽게 되는 시간이 생긴다면 그 뒤로 넘어가서 뒷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 영역의 문제들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게 필요한 겁니다. 뭐 새로운 지문을 많이 봐야 된다. 그 지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저런 문제들을 풀더라도 굉장히 정확하게 풀려는 훈련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쨌거나 EBS에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으면 애들이 한 번에 읽고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죠. 네, 뭐 그걸 달달 외우지 않아도 상위권 애들이 뭐 그걸 외우지는 않겠지만. 근데 새로운 지문이 나오게 되면 어쨌거나 그거를 끝까지 읽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읽고 답이 한 번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라는 변수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의 최상위권 문과생들한테 영어 연계 방식의 변화는 어려워진다 뭐 이런 거는 최상위권이 아닌 거죠. 그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수능 개선안이 어떤 식으로 뭐 실제 6월 모의평가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뭐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표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제 그게 자연계, 인문계는 아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국수형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국수형을 지금 잘 보시면 국어가 최고 높았던 때가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쵸? 네. 국어가 높았을 때가 없어요. 국어가 127, 131, 139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도 수학이 제일 높았고요. 이때도 수학이 제일 높았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맞추고 싶어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대신 140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수학비 만점이 140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때까지 수능 역사상 수학비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130 후반에서 보통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수학 A와 수학 B도 맞춰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130 후반에서 만들고 싶어 할 거예요. 평가원은. 그리고 국어랑 영어는 130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국어가 130 초반, 뭐 132. 그러니까 저 영어에 132를 국어에 갖고 오고 영어가 그냥 한 136 정도, 뭐 저 정도 맞춰지면 평가원은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원의 관심이 그런 난이도에 있지 않다니까요. 저런 표준 점수에 있지 그런 난이도에 있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그걸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하시는 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거기서 너무 킬러 문제에 얽매이시지 않았으면 제 생각에 초점이 킬러 문제에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중난이도의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관리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이들의 수시 고민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경쟁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수능 경쟁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이제 함께 갖고 계시면 조금 더 선택하실 수 있는 폭 자체가 넓어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제가 아이들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경쟁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으면 무엇보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